앞에서도 말했듯이 리액트 구현 또는 리액트 예제 이해 하는데 필요한 고급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꽤 타입스크립트 주제보다 이 고급 자바스크립트 문법 주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리액트 구현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고급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좀 가독성이 나빠. 초보 시절에는. 좀 고급 문법에 익숙해져야 리액트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예제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어렵다라는 것도 리액트 초기 진입장벽 중에 하나예요. 리액트가 초보 때 어려워. 중급부터는 쉬워지는데 초급만 어려워요. 초급 때 좌절하지 않고 버텨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초급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완전히 이해해서 이 소스를 문법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넘어가면은 초급을 넘어서 중급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문법을 완전히 이게 무슨 문법인지 완전히 분석해서 이해하기 바라고, 더군다나 요즘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자세히 알려주잖아. VAR 키워드 변수 선언,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let 키워드로 지역 변수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고, let 지역 변수는 여러분이 자바 C에서 배웠던 바로 그 지역 변수와 같은 문법이니까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지. 지역 변수 문법 알죠? 지역 변수가 어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알죠? 어디지? 가장 가까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포문이 있다. 이거 다 자바나 뭐 C에서 아는 얘기일 테니까 여기 강의노트에 안 적어놨는데, 이런 C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었다면 이 C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가장 가까운 중괄호 아래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let 키워드 지적 변수예요. 자바도 똑같아. 이 문법 아직까지 몰랐으면 안 되고, 이 바깥에는 C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언어마다 애매한 건 여기야. 이렇게 포문에 I 변수가 있죠. 어떤 언어는 이 I 변수도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대다수고, 이 중괄호 바깥에서도 이 I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 언어는 있지만 드물어요. 거의 모든 언어가 이렇게 중괄호 안에서 선언한 이 지역 변수는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요 I 변수는 한 90%의 언어는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근데 한 10% 정도의 어떤 언어는 I 변수를 중괄호 바깥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드문 언어가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하고 뭐 자바는 아니야. 이 I 변수도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굉장히 희한한 문법이 VAR 이 문법 지역 변수예요. 자, 이거 꽤 어려운 주제라서 지난 학기에는 설명했는데 이번 학기는 좀 지난 학기보다 난이도를 좀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문법도 설명을 뺐어요. 왜냐하면 리액트 구현하고 리액트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법이 아니야.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기술 면접에 나올 주제지 리액트 공부에 필요한 문법은 아니니까 지난 학기까지는 설명했지만 이번 학기는 뺐어요.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하게 될 때는 공부하고 기술 면접 대비 공부하고 가야 돼요. 중복선언 불가능. 뭐 당연하죠. VAR은 아니야. let은 중복선언 안 되고, 중첩된 중복선언. 여기 let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서로 다른 변수야. 그래서
하늘색 A 변수는 이 하늘색 중괄호에 소속되고 이 연두색 A 변수는 연두색 중괄호에 소속돼요. 서로 다른 변수예요. 자, 이 부분도 서로 다른 변수인데 저렇게 이름이 같은 소속이 다른 저런 그 변수를 허용하는 언어 문법이 있고 허용 안 하는 언어 문법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허용을 해. 그런데 자바는 허용 안 해요. var 키워드 변수는 이렇게 두 번 선언해도 가능한데 이게 사실상 하나의 변수야. 같은 변수예요. 이게 좀 문법이 희한해. 그리고 이 var 키워드의 변수는 가장 가까운 중괄호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수 중괄호에 소속돼요. 이거 잘못 쳤다. 여기지. 설명 안 한다고 해놓고 하네. var 키워드 지역 변수, var 지역 변수는 전부 다 함수 중괄호에 소속되기 때문에 요 A나 사실은 같은 변수예요. 변수 두 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문법이죠. 즉 사실상 요 코드도 A 변수가 하나고 이 코드도 A 변수가 하나죠. 이렇게 구현하는 게 맞지. 그렇지만 이렇게 구현해도 여기다가도 var 붙여도 허용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변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문법을 이런 var 키워드로 만드는 저 문법이 호이스팅이라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불러요. 호이스팅 문법이요. 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래요.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컨스트 상수선언 알죠? 그런데 뭐가 상수냐를 또 자세히 이해해야 돼요. A.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은 기본 자료용이에요. 기본 자료용이라는 건 변수 안에 값이 들어가는 게 기본 자료용이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은 변수 안에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자료용이에요. 그리고 A 변수가 컨스트예요. 그래서 A 변수에다가 헬로라고 넣어놨으면 컨스트니까 그 변수의 값을 못 바꿔요. 그래서 에러야. 못 바꾸니까 이거 에러예요. 자, 그런데 참조형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참조형은 배열하고 객체하고 또 있지. 하나 더 있어요. 배열, 객체 말고 또 뭐가 참조형일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도 참조형이야. 참조형은 뭐냐면 변수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수에 참조 주소만 들어가는 것이 참조형이에요. 그래서 배열 자체는 변수에 안 들어가요. 따로 있어. 이게 참조형은 좀 덩치가 큰 거다. 변수에 넣기에는 덩치가 커서 변수에다가는 그냥 주소만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배열이나 객체 그리고 함수도 그래.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도.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A하고 B가 컨스트죠. 뭐가 컨스트냐면 변수가 컨스트야. 그러면 변수의 값을 못 바꿔요. 자, 지금 이 코드를 그림을 그려보면 before A, B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after 자, A를 B에 대입하면 A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B 변수에 대입하라는 얘기고 B 변수에 A 변수의 값도 참조 주소고 B 변수에 들어갈 값도 들어있는 값도 참조 주소예요. 그래서 참조 주소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조 주소를 대입하면 성공했다면 그림이 before에서 after로 바뀌지. 같은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배열을 가리키게 되죠. after. 자, 그런데 B 주소를 A 변수에 대입. 근데 A 변수가 const 변수야. 그러면 대입 못하죠. 써야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거 이건 A의 인덱스 0에다가 10을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0을 넣으면 돼. 자, 여기는 컨스트가 아니야. A가 컨스트지. 자, 참조형 컨스트는 변수가 컨스트지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나 배열은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객체나 배열은 수정해도 돼요. 언제나.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이나 객체를 컨스트로 선언하는 방법은 없어요. 변수만 컨스트야. 프리즈가 있긴 해요. 근데 프리즈는 컨스트하고 좀 달라요. 프리즈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또 공부 좀 더 하고 싶은 학생은 프리즈 메소드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프리즈 메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이건 문법이 아니야. 그냥 메소드죠. 그리고 컨스트하고는 달라요. 컨스트는 그 아예 문법 오류가 나는 건데 컨스트를 위반하면 프리즈는 문법 오류가 안 나. 문법이 아니라서. 프리즈 부분은 고급 주제니까 관심 있는 학생만 공부하기 바라요. 아무튼 콘스트는 확실히 프리즈는 잘 리액트 개발할 때 프리즈는 잘 안 쓰여. 그래서 몰라도 돼. 그렇지만 콘스트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뭐가 콘스트인지 배열이 콘스트 아니 참 변수가 콘스트고 배열은 콘스트가 아니다라는 거. 배열은 바꿀 수가 있다. 변수의 값만 못 바꾼다. 변수에 있는 값은 주소가 들어있지 배열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배열의 내용은 바꿀 수 있고 다른 배열에 대한 주소를 대입할 수는 없다라는 거. 객체도 똑같아요. 자, before 변수 a, b에 객체 참조수가 들어가 있죠. 자, b 주소를 a 주소에 대입하는 건 에러야. 컨스트니까. 그런데 객체 속성값을 바꾸는 건 에러가 아니야. 객체는 컨스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속성도 read-only로 만들 수 있어요. 컨스트는 아니고 read-only로 만드는 타입스크립트 문법은 있어요. 그건 타입스크립트 때 설명을 할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문법 수준에서는 객체는 컨스트가 아니에요. 자, 이런 에러가 나죠. 타입 에러, assignment constant variable. 컨스트 변수에 뭔가 assign, 대입한다. 대입이 assignment죠. assign 하려고 하는 에러다. 에러 메시지에 익숙해져야 돼요. 에러 메시지만 보고 뭐가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ESLint를 설정해 놨다면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도 에디터에서도 이렇게 ESLint가 이렇게 빨간색 밑줄로 그어서 알려주죠. A는 constant다라고. 그 초급 수준에서 빨리 넘어가려면 처음에는 이 에러 메시지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몰라도 봐둬야지. 이거 모른다고 안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죠.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초급 수준에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초급이 아닌 중급의 자격 조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에러가 났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그 짐작할 수 있어야 잘못된 거 금방금방 고쳐야 초급이 아닌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러 메시지 딱 보고 아차 저것 실수했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에러 메시지에 익숙해져야죠.
오케이. 디폴트 파라미터. 자, 디폴트가 원래 디폴트 단어 뜻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직관적으로 배를 짠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돈 안 갚는 것도 디폴트예요. 배째 돈 못 갚아 이런 의미의 단어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디폴트 파라미터 배째고 파라미터 값을 안 줬다 이런 뉘앙스. 파라미터 값을 안 줬을 때 그런 의미야. 디폴트 파라미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 값을 안 줘도 돼. 문법이 허용을 하죠. 그러면 파라미터 값을 안 줬을 때 그러면 파라미터 변수에는 그러면 뭐가 대입되느냐? 이것처럼 값을 다 주면 이 값들이 순서대로 name, age, 이메일 이 변수에 대입이 되죠. 근데 이렇게 자 이메일 값을 안 줬어. 디폴트 했어. 그러면 이메일 변수의 값은 undefined다. undefined라는 거. 자, 저렇게 디폴트 했을 때, 배를 쬐을 때, 디폴트 값, 배 쬐을 때 대신할 값, 이라는 의미예요. 디폴트 값 지정 가능.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이 문법을 리액트에서도 사용을 해요. 리액트에서는 파라미터를 프랍스라고 부르는데 프랍스의 디폴트 값 이게 그게 바로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이야. 이 문법이랑 비슷해요. 이 문법이야. 디폴트 값을 지정한다라는 거 저렇게 배를 쬐을 때의 값이에요. 디폴트 값. 리액트 예제 구현할 때 알아야 되는 문법이고 그 다음에 undefined를 처리하는 방법. 숫자에다가 undefined를 더하면 not a number죠. NaN. 그래서 디폴트 값을 이렇게 0이라고 주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undefined가 아니라 배를 쬐을 경우에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점점점 문법. 리액트 구현할 때 이 점점점 문법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점점점 이 문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저 점점점 문법이 크게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어요. 이건 받는 쪽이야. 왜냐면 이쪽이 주는 쪽이죠. 이쪽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하잖아. 4, 3, 2, 1을 전달하고 여기는 3, 2, 1을 전달하고 전달하는 쪽에서 점점점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4, 3, 2, 1 값을 전달하면 여기서 받지. 이쪽이 받는 거죠. 파라미터 값을 받잖아. 받는 쪽에 점점점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의미가 반대야. 줄 때 점점점은 쪽에서 흐트러뜨려서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점점점이. 줄 때 점점점을 사용하면. 근데 받을 때 점점점을 사용하면 거꾸로 모아서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이 모을 때도 사용하고 뿌릴 때도 사용하는데 쪼개서 뿌릴 때
주는 쪽에서는 쪼개서 뿌리겠다는 의미고, 받는 쪽에서는 모아서 받겠다라는 의미야. 이게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받는 쪽이니까 모아서 받겠다. 모으면 배열이 됐지. 그러면 쪼개는 거, 배열을 쪼개는 거예요. 주는 쪽은 배열을 쪼개서 준다. 이게 점점점이고, 받는 쪽은 그 여러 값들을 받아서 모아가지고 배열 하나로 받겠다. 자, 이쪽은 받는 쪽이니까 전달되는 값들을 다 모아서 배열 하나로 받겠다. 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받은 것이 다 배열 하나야. 배열 하나로 모아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한 값들은 배열 하나에 다 모아져 있어요. 자, 전달한 게 없으면 빈 배열로 모아지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앞에 str이 있고 뒤에 numbers가 있죠. str은 그냥 평범한 파라미터 변수죠. 그러면 저렇게 변수 하나면 값을 하나 받지. 근데 numbers는 점점점 나머지를 모아서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를 모아서 받겠다. 출력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연습 문제. 필기시험 문제, 다음 주 수요일 필기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읽어보고 출력이 뭐가 될지 정확하게 띄어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괄호, 배열을 뜻하는 괄호는 정확히 대괄호는 정확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답이 달라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그다음에 그 답이 맞는지 아닌지는 실행해 보면 알지. 자, 직접 풀어보고 그다음에 실행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잠깐 실습을 합시다. 자, 테스트 1. 파라메타 변수가 A 하나죠. 그러면 하나만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했으면 1, 2, 3 값을 3개 전달했지만 변수 하나니까 하나만 받죠. 그러면 첫 번째 거 하나 받으니까 A 값은 1이 되고 그래서 1만 출력이 돼요. 나머지는 무시되지. 근데 테스트 2 모아서 받죠. 전부 다 모아서 배열 하나로 받겠다. 그러면 A의 값은 1, 2, 3이 들어있는 배열이 되죠. 테스트 1을 출력하면 1만 출력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2에 1, 2, 3을 전달하면 모아서 받으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죠. A의 값은 1, 2, 3이 모아져 들어간 배열이죠. 그 다음에 테스트 3는 A하고 나머지 B로 받는다. 그러면 A 값은 1이고 B 값은 나머지 2, 3이 들어있는 배열이죠. 그래서 테스트 3의 출력은 1, 2, 3 이렇게 출력되겠죠. 여기 출력에 콤마는 출력이 안 되죠. 이렇게 출력될 거예요. 공백으로. 근데 이 콤마 부분까지 감점하지는 않겠지만 필기시험 볼 때 이 배열 괄호는 중요하지. 이건 없으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 이거 원리는 같아요. 자, A가 하나 받는 건데 그럼 하나가 뭐냐? 이게 지금 파라미터 값이 3개죠. 배열 3개. 근데 테스트 1은 하나만 받으니까 A의 값은 3, 4가 되죠. 다음 테스트 2 이렇게 호출하면 파라미터 값 3개지 그 3개를 모아서 A로 받으니까
4, 5, 6, 7, 8 이렇게 값 3개가 배열 하나로 모아져서 A에 대입이 되죠. 테스트 3 첫 번째 값 3, 4가 A에 대입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배열로 모아져서 B에 들어가고 그래서 3, 4 나머지 값은 이렇게 배열로 모아져서 B에 들어가고 이 정도 문법을 이렇게 코드 보고 딱 정확히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읽지 못하면 리액트는 공부해봤자예요. 리액트는 예제 코드의 문법이 꽤 어려워. 이 정도 문법은 뭐 예사예요. 이 정도 문법은 쉽게 이해해야 돼. 비유를 하자면 리액트 예제의 문법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문법은 중학교 영어 문법쯤 쉬운 문법이어야 돼요. 리액트 예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매우 중요해요. 문법 허투루 생각하면 그 리액트 초급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디버깅을 못해 나중에. 왜 이게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이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될 때, 초급에서 중급 넘어갈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런 식으로만 파악을 하면은 중급에서 고급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기 매우 힘든 태도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거 매우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까지만 아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 관련 배경에 어떤 문법이 있는지, 혹은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어떻게든 알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나중에 애매한 거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건 흔한 이슈나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드문 이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게 구글링에서 안 나오고, 주변 사람도 모르지. 그런 거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어엿한 중견 개발자가 되죠.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대충 이렇게 하면 되더라로 만족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법을 완전히 분석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적인 이슈도 이해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묻는 필기시험 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슈를 묻는 그런 필기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점 변별력은 구현시험은 비교적 쉽게 낼 거고 필기시험에서 갈릴 거예요. 그래서 구현시험에서는 그냥 만점 많이 나오게. 어차피 AI 도움받아서 구현하니까 어렵게 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여러분이 학점이 갈릴 거라는 거. 구현시험은 가급적 만점 많이 나오게 쉽게 낼 거고 필기시험은 가급적 만점 안 나오게 어렵게 낼 거예요. 첫째, 소스코드의 문법을 완전히 이해하기 바래요. 이 강의 예제 소스코드의 문법을. 또 그 다음 넘어가서 리액트 예제에서 또 흔히 사용되는 고급 문법이 구조분의 할당이에요. Destructuring Assignment 문법. 이게 뭐냐면 Destructuring, 쪼갠다는 얘기예요. 분해한다. 그래서 배열을 쪼개서 분해해서 Assignment, 대입한다. 그래서 배열도 그렇고 객체도 그렇고 쪼개서 분해해서 대입을 하는 문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이 있고 A라는 배열에 값 1, 2, 3, 3개의 숫자가 들어있죠. 이걸 각각 X, Y, Z 변수에 대입하는 뭐 기초적인 문법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럼 X, Y, Z의 값이 당연히 1, 2, 3이 되죠.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 이런 기초적인 문법으로 구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법 절대 안 써. 다들 이렇게 구현해요. 프론트엔드 예제에서 아주 흔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대입을 할 때 이쪽은 배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변수인데 변수를 배열 괄호로 묶었죠. 그러면 오른쪽 배열을 쪼개가지고 XYZ 변수에 대입해라 라는 Destructuring Assignment 문법이에요. 그래서 위에 코드하고 아래 코드하고 같아. 리액트 예제에서 아주 넘쳐나는 문법이기 때문에 이 문법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죠. 여기를 컨스트라고 해도 되죠. 지금 A 변수값 변하지 않았고 XY Z값 Z 변수값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렛이 아니라 컨스트라고 적어도 되죠. 나는 한자 더 치기 싫어서 나는 구현할 때 컨스트라고 잘 안 해. 그런데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한자 더 치는 거에 관대하더라고. 컨스트라고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아마 인강이랄지 책을 보면 이 부분에 대부분 컨스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강의 예제는 컨스트를 잘 안 쓰는 이유가 굳이 한자 더 칠 필요 없잖아. 아무튼 리액트 예제에는 저 부분에 분명히 컨스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인강이나 책을 보면. 자, 그런데 이 let 키워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 let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는 이 XY, Z 변수를 처음 만들 때는 let이 있어야 돼요. 처음 만들 때.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변수라면 let 키워드가 있으면 또 안 되지. let 키워드는 변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분해 할당 문법은 이렇게 let을 붙여줄 수도 있고 let을 안 붙여줄 수도 있는데 let을 붙이면 변수를 만들면서 대입하겠다. let을 안 붙이면 이미 있는 변수에 대입하겠다. 자, 배열뿐만이 아니라 객체도 같아요. 자, 객체의 속성을 P라는 변수에 객체가 대입됐죠. 이 객체는 name 속성, ag 속성, 이메일 속성, 세 개의 속성이 있는 객체. 그래서 이 부분 name, ag, 이메일 이건 속성명이죠. 색을 칠합시다. 자,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속성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늘색으로 칠합시다. 자,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은 속성명이고 객체의 속성명.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변수명이죠. 똑같이 name, age, 이메일이지만 하나는 속성명, 하나는 변수명이에요. 자,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아무도 이렇게 구현 안 해요.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구현해요. 그래서 리액트 예제에서도 아주 넘쳐나는 문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를 쪼개서 name, age, 이메일 변수에 대입하겠다라는 얘기죠. 객체를 쪼갰으니까 속성으로 쪼개지지. 속성들이 name, age, 이메일, 지역 변수에, 하늘색은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에 대입이 되죠. name, age, 이메일, let 키워드가 있으니까 let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라. 이게 let 키워드죠. name, age, 이메일,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고 person 객체가 쪼개져서 그 객체 내부 속성값들이 이 지역 변수에 대입이 돼요. 이때 속성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성명과 변수 이름이 같은 것끼리 대입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일치하냐가 중요하지 속성 순서, 변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데 당연히 그 앞에서 얘기한 변수, 배열의 구조분해 할당 문법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순서대로 대입되니까. 배열의 경우는 순서대로 대입되니까 순서가 중요하지만 변수의 순서가 객체 구조분해 할당 문법에서는 속성명, 변수명, 이름 일치하는 것만 대입되기 때문에 변수 순서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오케이. 순서를 바꿔도 오케이. 자, 이렇게 이름이 다르면 대입이 안 돼요.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냥 대입이 안 되고 undefined가 되죠. 모든 속성을 다 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두 개만 속성값 받겠다. 그리고 한두 개 속성에 해당하는 변수만 선언해도 돼요. 이거 배열도 마찬가지죠. 배열도 한두 개만 받아도 돼요.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한두 개만 받겠다 해도 돼. 배열은 순서대로 선두에 몇 개만 받겠다. 속성도 몇 개만 받겠다. 그럼 그 몇 개만 써주면 돼요. 자, 봅시다. 함수와 구조분해 할당. 그 함수의 파라메타 값 전달과 리터 값 전달에 구조분해 할당 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리액트 구현할 때도 아주 흔히 사용되는 문법이에요. 리턴 값 전달할 때 이게 참 자바는 애매한데 자바는 리턴할 값이 두 개다. 그걸 저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넣어서 리턴하는 게 자바에서는 좀 애매해. 그래서 보통 자바로 리턴할 값이 여러 개인 경우는 그걸 객체로 그 리턴할 값이 뭐 정수 하나랑 문자 하나다. 그럼 보통 자바는 객체로 구현하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배열로 저 괄호만 묶어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calc라는 함수 A하고 B 숫자 두 개를 받아서 합계도 계산하고 곱셈도 해서 그 더한 값과 곱한 값을 두 개 리턴한다. 값을 두 개 리턴하니까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죠. 흔해요. 값을 여러 개 리턴할 때 이렇게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서 리액트 예제에서 흔해요. 그럼 받을 때 이렇게 변수 하나로 받으면 이 변수가 배열이 되죠. 배열을 리턴했으니까 배열. 그래서 배열의 값. 자,
첫 번째 값이 더한 값이고 두 번째 값이 곱한 값이겠지. 그래서 7, 12. 그런데 이렇게 구현하면 가독성이 나쁘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구현해요. 리턴할 때는 값 여러 개를 배열로 묶어서 리턴했고 받을 때는 쪼개서 받는 거죠. 변수 여러 개로 쪼개서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고 그걸 받을 때는 쪼개서 또 이렇게 배열을 쪼개서 받고 아주 흔한 리액트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나는 귀찮으니까 여기를 let이라고 했지만 리액트 예제들은 여기가 const겠지. 변수 값이 안 변하니까. 그 다음에 리액트 예제에서 리턴할 값이 이렇게 한 뭐 2개, 3개, 몇 개 안 될 때는 저렇게 배열로 묶어서 리턴을 해요. 그리고 받을 때 배열을 쪼개서 받고. 그런데 리턴할 값이 너무 여러 개다. 뭐 서너 개가 아니라 뭐 4개, 5개, 6개 많다. 그럴 때는 객체로 묶어서 리턴해요. 자, 이거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면 리턴할 값들을 중괄호로 묶으면 이 값들을 객체로 묶어서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야.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요 밑에 요거와 같아요. 지금 밑에는 이해되죠?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변수명이고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속성명이지. 객체의 속성명. sum이라는 속성. 이 중괄호는 객체를 만드는 중괄호. 네. 하늘색 sum product. 이 속성명. 이 속성의 값은 노란색 sum product. 이 노란색은 지역 변수야. 지역 변수의 이름. 근데 이렇게 속성명하고 그 속성의 값, 지역 변수 이름하고 같을 때 같은 속성명, 지역 변수명 두 번 똑같은 이름을 2번 적어주기 귀찮으니까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의하면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속성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수명하고 똑같은 이름의 속성이 생겨요. 위 코드와 아래 코드가 같다. 자, 그 말은 여기 코드로 올라가서 리턴할 값이 여러 개인데 그게 각각 지역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로 묶어서 리턴해도 좋고 이렇게 객체로 묶어서 리턴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액트 예제를 보면 어떤 함수는 리턴할 값이 여러 개일 때 저렇게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는 함수도 있고 객체로 묶어서 리턴하는 함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배열로 묶는 경우가 흔해. 왜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는 경우가 흔하냐면 리턴할 값이 한 2개, 3개 이 정도다.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저렇게 배열로 묶어서 리턴해요. 그런데 2개, 3개가 아니라 더 많다. 막 3개, 4개, 5개 많다. 그럴 때는 객체로 묶어서 리턴해요. 왜냐하면 순서를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순서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쉽죠. 그래서 배열로 묶어서 리턴했을 때는 순서가 중요해. 첫 번째가 sum이고 두 번째가 product라고 순서가 중요해요. 배열일 경우는. 순서대로 대입되니까. 그런데 객체로 묶어서 리턴했을 경우는 리턴 받을 때, 자, 이게 구조 분해 할당 문법이죠. 리턴된 객체를 분해해가지고 sum이라는 변수하고 product라는 변수에 대입하는데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 속성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리턴할 값이 여러 개면 순서를 다 기억하기는 힘들잖아. 그런데 그 리턴 값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쉽죠. 그래서 리턴할 값이 한 3개, 4개, 5개 이렇게 많다. 그럴 때는 객체로 묶어서 전달, 리턴, 그리고
이제 객체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리턴 받기. 리턴할 값이 뭐 2개, 3개 정도다. 2개, 3개. 4개부터는 좀 많다고 봐야죠. 2개나 3개다. 그때는 배열로 묶어서 리턴하고 배열 구조분해 할당. 아주 흔한 문법이에요. 잘 기억하기 바라고. 리턴 값뿐만이 아니라 파라미터 값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미터 값은 호출할 때 호출하는 측이 값을 전달하는 거고, 이 파라미터 변수가 값을 받는 거죠. 이 받는 쪽에 리턴 값을 받는 거나 파라미터 값을 받거나 값을 받는 쪽에는 구조분해 할당 문법을 사용할 수 있고 아주 흔해요. 프린트 1 이건 객체를 전달했고 그걸 변수 하나로 받았으니까 객체를 받았죠. 여기 객체의 네임 값, 네임 속성값, age 속성값을 출력했고 그런데 프린트 2 자, 받는 쪽이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되는 것이 객체고 그 객체를 쪼개서 네임 속성과 age 속성을 이 2개의 파라미터 변수로 받겠다. 이렇게 리턴 값 전달, 파라미터 값 전달에 저렇게 구조분해 할당 문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리액트 그 예제 구현하는 사람들은 희한해. 그 값을 2개 리턴할 때는 이 배열로 리턴하고 배열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리턴 받는 걸 선호하고 이걸 선호해요. 리턴할 때는. 그런데 파라미터 값 전달할 때는 객체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전달받는 걸 또 선호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리액트 예제 구현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구현하더라고. 아마 내 생각에는 리액트 처음 나온 그 튜토리얼이나 리액트 아무래도 리액트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안내 문서를 썼겠죠. 그 리액트 처음 개발한 사람이 쓴 안내 문서 예제에 그렇게 돼 있겠지.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리액트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따라하는 그냥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더라.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다들 그렇게 하더라. 이런 태도는 중급 넘어 고급 기술자로 가기가 어려운 태도예요. 다들 하는 것만 따라하면 다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나만 특별한 수준까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리액트 예제는 그 리턴 값 전달에는 보통 리턴 값이 서너 개쯤 되는 경우는 드물어. 보통 2개나 3개 정도지. 그럴 경우는 그래서 리액트 예제들 보면 다들 리턴 값은 배열로 리턴하고 배열 구조 분해 할당 요런 문법이 많고 파라미터 값 전달은 겨우 2개라고 하더라도 하나같이 객체 구조 분해 할당 문법을 사용해요. 이유는 몰라. 그냥 누군가 처음에 그랬더니 다들 따라하는 것 같아. 리액트 예제들은 다들 그렇지만 파라미터 값 전달받을 때 꼭 객체 구조분해 할당 문법만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배열 구조분해 할당 문법 사용해도 돼. 리액트 예제에 그런 예제를 찾아보기 힘들 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제를 여기를 이렇게 객체 구조분해 할당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도 배열해야 되는구나. A 넘어가자. 아무튼 넘어가고
자, 밑에 그 예제가 있죠. 밑에 이 예제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 파라메타 값 전달에 배열 구조분해 할당 문법을 써도 돼요. 지금 P1, P2 이게 좌표예요. 그래서 XY 좌표니까 굳이 객체로 안 만들고 배열로 좌표를 구현했어요. 첫 번째 값이 X좌표, 두 번째 값이 Y좌표. 그래서 distance, 두 좌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 distance 1,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문법으로 구현했죠. 배열에서 X좌표, Y좌표 꺼내가지고 거리 계산해서, 이 좌표 거리 계산하는 공식 알죠?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 C 스퀘어 루트, 이게 거리죠. 자, 이렇게 길게 구현하기 귀찮지. 기초문법이라서 귀찮아요. 다들 자바 개발자라면 다들 이렇게 배열 구조분해 할당 문법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훨씬 간결하잖아. 리액트 예제에는 이런 문법이 흔하니까 이런 문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이 문법에 익숙해지면 디스턴스 1처럼 구현하고 싶지 않겠지?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익숙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코페 문제를 자바스크립트로 풀고 남이 풀어놓은 예제 코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 자바스크립트로 코페 문제 푸는 사람들은 각종 고급 문법 다 쓰더라. 자, 그 연습 문제 구현하는 실습을 합시다. 자, 그 다음 전개 연산자, 이것도 점점점 연산자. 그런데 이걸 보내는 쪽에서 사용할 때는 전개 연산자라고 불러요. 받을 때는 전개 연산자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서 받을 때 점점점 하는 거 아까 그 파라메타 변수에 나왔었죠. 디폴트 파라메타. 어디였지? 여기 8페이지 받는 쪽. 저 함수의 파라메타는 값을 받는 쪽이죠. 받는 쪽에서 점점점은 모아서 받겠다. 모아서 받겠다. 이때는 당연히 전개연산자가 아니에요. 이 문법의 이름은 디폴트 파라메타 문법이죠. 아니다. 디폴트 파라메타가 아니라 가변, variable 파라메타, variable length 파라메타. 받는 쪽 모아서 받겠다. 점점점. 그런데 받는 쪽이 아니라 전달하는 쪽에서 점점점을 사용하면 그때는 전개연산자라고 불러요. spread operator. 이건 쪽에서 전달하겠다. 자, A 변수, B 변수, C 변수가 있는데 각각 배열이고, 그런데 여기를 봅시다. M에 대입되는 것도 이 부분도 배열이죠. 근데 배열의 원소가 3개인데 각각 A, B, C야. 각각 배열이야. 그러면 이렇게 중첩된 배열이 되죠. 사실 이걸 2차원 배열이라고 설명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중첩된 배열이죠.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중첩된 배열이 더 정확한 설명이지 2차원은 아니야 사실은. 어떤 언어는 정말로 2차원 메모리 구조로 만들어지는 그런 언어도 있어요. 배열이 2차원 메모리 구조.
그런데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야. 2차원 메모리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중첩된 구조로 만들어지죠. 2차원 구조로 배열이 만들어지는 언어가 C야. C. C 언어는 2차원 표 같은 정말로 2차원 구조로 배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C 언어는 2차원 배열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아. 근데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2차원 메모리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고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중첩된 구조로 만들어져. 2차원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M이 배열이야. 배열의 원소, 배열의 크기는 3이죠. A, B, C 3개니까. 그 원소 각각이 뭐냐? 그 배열의 그 3개 원소 각각도 또 배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이 아니지.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중첩된 구조죠. 또 굳이 표현하자면 2차원이라기보다는 추리지. 추리 구조죠. 추리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중첩된 구조.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그리고 여기 변수가 A, B, C도 변수고 M도 변수죠. A, B, C, M 이 4개의 변수 다 배열에 대한 참조 주소가 들어있는 참조 변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자, 4주차 구현시험에 많이 나올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올 문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 메모리 구조대로 실행되는 코드를 구현하시오. 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많이 내냐면 그 인공지능 덕분에 그 말로 이렇게 구현해줘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인공지능이 정답을 가르쳐줘. 그런데 저 그림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 아직 인공지능이 저 그림을 보여주면 저 그림대로 구현해주는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 구조대로 구현하는 건 인공지능이 별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야 될 거예요. 잘 이 그림을 이해하기 바라요. M, A, B, C 지역 변수 배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현하면 돼. 그런데 문제에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현하시오 라고 문제에 적혀 있으면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할 때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이에요. 요 코드 점점점이 전개죠. A 배열을 전개해서 여기다 넣어라. 전개했으니까 값 1, 2가 전개돼서 들어가죠. 이렇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분해가 아니라 전개. 틀렸다. 전개 연산자. 분해라고 설명해도 놔둡시다. 분해도 괜찮네. 분해나 전개나. 배열을 그대로 넣지 말고 배열의 내부의 값들을 분해해서 전개해서 여기다 넣어라. 이게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 이게 값을 대입하는 쪽이죠. 대입 받는 쪽이 아니라 대입해 주는 쪽이죠. 이때 점점점은 전개해서 이 부분에 넣어라. 이 문법을 이용해서 객체를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배열이 있는데 슬라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복제된 새 배열이 만들어지고 이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도
복제된 새 배열이 만들어지지. A 배열의 값이 전개돼서 여기에 다 들어가니까 복제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보통 배열을 복제해야 될 때 슬라이스 메소드보다는 이 전개 연산자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전개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의 값을 항목을 복제하면서 추가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자 이렇게 점점점 A 하면 A 배열의 값 3, 4가 전개돼서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콤마하고 뒤에 5가 또 있어요. 그럼 결과는 3, 4, 5지. 그 다음에 점점점 A가 뒤에 있으면 2가 앞에 있고 뒤에 3, 4가 전개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는 2, 3, 4. 자, 이 문법 잘 받아요. 그 리액트 예제에서 배열의 값을 항목을 하나 추가할 때 이 문법을 활용해요. 요런 식으로 리액트에서 배열의 값을 하나 추가하는 거. 리액트 예제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법이에요. 리액트에서 배열의 뒤에 항목을 하나 추가할 때 푸시 메소드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해요. 푸시 메소드를 왜 이용하면 안 되는지는 나중에 리액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리액트 예제에서 배열의 항목을 하나 추가할 때는 이렇게 한다. 잘 봐둬요. 그 다음에 드물지만 보통 뒤에 추가하지만 드물지만 어쨌든 앞에 추가한다. 그럼 이거예요. 자, 이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객체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P1 자, P1 객체의 속성을 다 전개해서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결국은 복제지. 값이 똑같은 객체가 하나 더 생성되죠. 그래서 리액트뿐만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객체를 복제할 때 이렇게 구현을 해요. 이 전개연산자로. 또는 복제뿐만이 아니라 값을 수정할 때 또는 속성을 추가할 때도 자 이건 객체 복제하면서 속성 추가인데 점점점 P1 그러면 그 홍길동 네임 홍길동 AG16 이 두 속성이 전개돼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뒤에 하이트는 180 속성이 또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럼 결과는 이거지. 이러면 결국은 객체를 복제하면서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 되죠. 자, 이렇게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속성 값을 수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복제하면서 똑같이 복제가 아니라 복제하면서 속성 값 하나만 바꾸기. 이렇게 하면 P1 땡땡땡 P1 하면 P1의 name 속성, age 속성이 전개돼서 여기에 다 들어가고 즉 name 홍길동 ag16이 전개돼 들어갔는데 그 뒤에 age는 17. 자, 그러면 ag 속성 값이 16에서 17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리액트 예제에서 객체의 속성을 수정해야 될 때 이렇게 구현해요.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죠? 그냥 ag 값만 속성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P1의 age 값만 17로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수정 안 하고 이렇게 복제하느냐?
이렇게 이 문법으로 구현하느냐? 리액트는 한 번 만든 배열하고 한 번 만든 객체의 내부 값을 수정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마치 리액트 예제에서는 배열 내부도 객체 내부도 마치 콘스트인 것처럼 사용해야 돼. 뭔가 배열을 내부를 수정하거나 객체 내부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복제하면서 수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객체의 속성을 수정해야 될 때 리액트 예제에서 이 문법을 활용해서 복제하면서 속성값 변경. 앞으로 리액트 데이터 수정 기능 구현할 때 나올 문법이에요. 잘 기억하기 바라고. 이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드물게 그래도 나오는 문법이에요. 파라미터 값 전달할 때도 받는 쪽이 아니라 전달하는 쪽에서 점점점 전개해서 전달한다. 이쪽이 받는 쪽이죠. 받는 쪽은 x1, y1, x2, y2 변수 4개야. 그런데 이쪽이 전달하는 쪽이죠. 파라미터 값을. 전달하는 쪽에서 전달할 값 4개가 각각 배열로 있어. P1 배열에 2개, P2 배열에 2개. 그러면 받는 쪽에서 4개로 받으니까 이 쪽에서 전달해야지. 자, 이 점점점 P1 그러면 P1의 값 2개를 쪼개서 여기 넣고 점점점 P2 P2의 값 2개를 쪼개서 넣고 그러면 결국은 요 코드가 이렇게 돼요. P1의 값이 쪼개서 들어갔고 P2의 값이 쪼개져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호출하면 이렇게 X1, Y1, X2, Y2로 받는 게 맞죠. 자, 이건 리액트제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문법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나와요. 자바스크립트에 그 math.max 함수가 있죠. 이 파라미터 값으로 여러 개를 전달하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리턴하는 max를 찾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max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파라미터 숫자가 자바도 math.max가 있는데 자바의 이 math.max는 딱 2개밖에 안 받아.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이 맥스는 여러 개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 그런데 배열, 이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값이 얼마냐 찾을 때 배열의 맥스를 찾아주는 메소드는 자바스크립트에 없어요. 그렇지만 얘를 이용하면 돼. 전기연산자 이용하면 얘가 이 맥스가 배열은 안 받아. 그렇지만 쪼개주면 되지. 전기연산자를 사용해서. 쪼개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 코테 풀 때 배열에서 제일 큰 값 찾고 싶을 때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때 이 전기연산자랑 math.max 이용하면 쉽게 max를 찾을 수 있죠. 코테 풀다 보면 배열에 들어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찾을 일이 종종 있잖아. 그때 전기연산자를 이용하면 구현이 편해요. 자, 이거 구현해서 확인해 보기 바라고 11시 10분까지 쉽시다. 다음 두 번째 강의 노트로 넘어가서 모듈 문법. 모듈 문법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자, 리액트 개발할 때 그렇게 자세한 문법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문법만 알면 되는데 그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그 모듈. 자, 자바스크립트는 소스 코드 파일 하나하나가 모듈이야. 그래서 다른 소스 코드 파일에 들어 구현된 함수나 뭐 클래스나 리액트 구현할 때는 클래스 구현 거의 안 하니까 함수나 뭐 객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소스 코드 파일에 들어있는 것을 가져와서 사용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왜냐면 소스 코드 파일에 구현된 함수나 변수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소스 코드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외부에 노출이 안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로 치자면 프라이빗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프라이빗. 그래서 a.js 파일에 구현된 함수나 뭐 변수나 이런 걸 b.js 파일에서 사용하려면은 그러면 A에서 퍼블릭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 열어주는 게 엑스포트예요. 열어준다. 이거 사용할 수 있게 외부에 노출한다. 뭐 이런 의미고 B에서 그걸 가져와야 돼. 그게 임포트예요. 자, 이 문법을 얘기해요. 이게 모듈 문법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모듈 문법은 두 종류예요. EX6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표준이 크게 세 개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ES5라고 부르고 ES5 그 다음에 버전업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EX6라고 불러요. 이게 5가 있고 6가 있고 5 말고도 1, 2, 3, 4 있었고 6 말고도 7, 8, 9, 10 있는데 그 나머지 숫자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옛날 문법 EX5 최신 문법 EX6 이렇게만 구별해서 불러요 사람들이. 최신 문법이 버전음이 EX6가 아니야. EX11인가 뭐 12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EX6 통칭해서 최신 문법 EX6 통칭해서 옛날 문법 EX5 이렇게만 불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남들이 하니까 그냥 이유도 모르고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남들이 그렇더라 하고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말고 저게 뭔 뜻인지 왜 그러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남들이 하니까 다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최신 문법은 6가 아니에요. 지금 최신 문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봅시다. 내가 11까지 가는 건 봤는데 이게 ES도 약자고 정확히 다 약자 아닌 거 쓰면 에크막 스트리트이고 버전 내가 10일까지 봤는데 여기도 10까지밖에 안 나오네. 뭐 10일이나 10쯤 될 거. 10일은 봤고 12가 아직 안 나왔나? 나왔겠네. 2025가 나왔으면. 아, 16까지 나왔구나. 난 10일까지만 봤었는데. EX5, 버전 5, 버전 6만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16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왠지 모르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 하겠죠. EX5, EX6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남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렀냐. 이유 모르는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그 클래스가 없는 그러니까 문법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크게 달라진 경계가 EX5에서 EX6로 올라갈 때 크게 달라졌어요. 뭐가 크게 달라졌냐면 객체 지향 문법, 클래스 문법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EX6이야. EX5하고 EX6는 크게 달라졌고 그 다음에 EX6부터 나머지 EX11까지는 사소하게 버전업 됐어요. 그래서 EX11까지는 사소하게 버전업된 거라서 이름을 안 부르는 거고 근데 12부터 16은 사소한지 크게 달라졌는지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자, 되돌아와서 자바스크립트의 모듈 문법은 EX6 문법이라고 부르는 모듈 문법이 있고 프론트엔드에서는 이 문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도 틀렸다. 칸먼JS 모듈 문법이 있고 이건 EX6 버전에서 모듈 문법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는 모듈 문법이 없었어요. 없어서 노드.js 만든 사람이 그래도 모듈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칸먼JS 모듈 문법이라는 것을 노드.js 만들면서 만든 문법이 칸먼JS 모듈 문법이에요. 옛날 문법이지. 왜 노드.js 만든 사람이 칸먼JS 문법까지 만들었냐면 이건 표준 문법이 아닌 거야. 노드.js 만들면서 노드.js에 만들어 넣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게 노드.js인데 그런 거 이것저것 다 구현하려면 모듈 개념이 필요한데 노드.js 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웹브라우저에서만 사용했지 서버용으로 사용을 안 했어. 그런데 노드.js 만들면서 이제 서버 개발도 노드.js로 가능하게 됐는데 그러려면 모듈 개념이 필요해. 근데 모듈 문법이 없네? 그래서 노드.js 만든 사람이 칸먼JS 모듈 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EX6로 버전업이 올라가면서 왜 EX6로 버전업 올라가면서 문법이 크게 달라졌냐면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웹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버 개발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려면은 하나의 멀쩡한 언어로 문법이 보강돼야지. 클래스 문법, 모듈 문법 이런 많은 문법들이 필요하죠. 완전한 제대로 된 언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EX6에서 문법이 크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프론트엔드에서는 EX6 문법을 사용하고 노드.js는 이것도 말했죠. 사람들이 왠지 이유는 안 묻고 옛날 하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여전히 노드.js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칸먼JS 문법으로 예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EX6 문법이 이건 표준 문법이야. 칸먼JS는 노드.js에서만 통하는 표준 문법이 아니에요. 확장 문법이지. 오케이. 여러분도 앞으로 남들이 그렇게 하더라 하지 말고 이유를 따져보기 바라요. 그래야 초급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리액트에서는 EX6 모듈 문법만 알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 노드.js에서 서버 쪽 개발할 때도 가급적 EX6 문법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해요. 표준 문법이니까. 그 다음 package.json 파일을 기본으로 요 노란색 요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넣어줘야 돼. 이걸 넣어준다는 얘기는 EX6 모듈 문법을 기본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리액트 프로젝트 만들면 자동으로 저게 들어가 있고 리액트 프로젝트가 아니고 그냥 package.json만 그 npm으로 만들면은 npm init으로 만들면 저게 없어요. 그래서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 노드.js를 버전업 하면서 노드.js에서는 기본이 칸먼JS 모듈 문법의 기본이라서 그냥 뭐뭐.js는 이걸 넣어주지 않는 이상 package.json 파일에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뭐뭐.js는 칸먼JS 문법을 써야 돼. 그런데 이걸 넣어주면 뭐뭐.js도 그 ES6 모듈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안 넣어주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확장자를 MJS라고 만들어주면 그러면 EX6 모듈 문법을 사용하겠다라는 확장자예요. 그리고 MJS 이렇게 구현할 거라면 이거 안 넣어줘도 돼요. 그런데 프론트엔드는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 이거 오직 EX6 모듈 문법만 사용할 거라면 넣어주는 게 맞지. 프론트엔드는
이 sys 모듈법만 사용하는 게 맞으니까 굳이 common.js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이게 배경이고 문법 관찰은 간단해. 자, 첫 번째 엑스포트 할 걸 이렇게 엑스포트하고 중괄호 해서 엑스포트 할 함수 이름이나 뭐 전역 변수 이름이나 혹은 뭐 클래스 이름이나 아무튼 엑스포트 할 걸 저기다 쭉 나열해 주면 돼요. 여기 이 중괄호 안에다 쭉 나열해 주면 되고, 그러면 임포트도 똑같이 from 뒤에 파일명 적어주고 여기 임포트하고 또 이렇게 중괄호에서 자기가 임포트하고 싶은 이름만 또 여기 나열해 주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 여기 반드시 그 경로명 점으로 시작하는 경로명을 적어줘야 돼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적어주면 안 되고 점 슬래시로 시작해야 돼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나만 임포트 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도 중괄호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엑스포트하고 중괄호에서 쭉 나열해도 되고, 마지막에 모아서. 아니면 모으지 않고 하나하나 따로 엑스포트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익스포트 할 것들 앞에 익스포트 키워드 붙여주면 돼요. 이건 취향 따라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주면 돼요. 임포트 하는 건 똑같고. 아, 그게 없네. 익스포트 디폴트를 안 만들었네.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또가 있어요.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문법이 있는데 그냥 엑스포트가 아니라 익스포트 디폴트 된 것은 임포트를 할 때 중괄호가 필요 없어요. 디폴트. 그런데 여러 개를 익스포트 디폴트 할 수는 없고, 여러 개를 엑스포트 디폴트 할 수 없고 오직 한 개만 익스포트 디폴트 할 수 있고, 한 개만 익스포트 디폴트 된 걸 임포트 할 때는 중괄호가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다가 익스포트 디폴트 적어줘도 되고, 여기다가 안 적고 끝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도 되고. 익스포트 디폴트라는 문법도 있는데, 익스포트 디폴트는
편리한 점. 임포트 할 때 중괄호가 필요 없다. 이거 하나 정도 편리하고 나머지는 편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직 한 개만 익스포트, 디폴트 할 수 있다. 이게 좀 귀찮은 점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 한 개만 익스포트, 디폴트니까 그거 앞에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이렇게 붙여줘도 좋고, 아니면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익스포트, 디폴트하고 이름만 적어줘도 되고. 그래서 리액트에서 그냥 그 함수나 보통 함수지 함수를 엑스포트 할 때는 이렇게 이 그냥 엑스포트 문법을 사용해요. 리액트 예제에서 이런 문법. 그런데 리액트에서 그 컴포넌트를 엑스포트 할 때는 엑스포트 디폴트 문법을 사용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관례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평범한 함수는 엑스포트 해야 되고 컴포넌트는 엑스포트 디폴트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자기 마음대로 고르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관례들을 따라 하죠. 그냥 함수들은 그냥 익스포트, 컴포넌트는 엑스포트 디폴트. 다들 그렇게 구현하더라고. 그럼 관례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은 없어요. 자, 연습 문제는 구현해 보기 바라고. 자, 첫 시간인데도 풀 수업하는 이유는 가급적 그 진도를 15주차까지 완료하고 뭐 진도가 느려지지 않은 못 다룬 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15주차가 수업이고 16주차는 보강 주간이에요. 진도가 좀 늦어졌거나 보강할 일이 있을 때가 16주차야.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수업 9시에 학교 왔으니까 수업 풀로 하고 가급적 15주차로 종강하는 게 낫잖아. 자,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수업을 합시다. 이게 어렵고 리액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역함수 문법. 리액트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 초급에서 몰라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렌더링 최적화 부분이에요. 근데 리액트 렌더링 최적화를 이해할 때 그게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해하기가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리액트 책들 몇 권 보면 그 이 부분을 틀리게 설명해 놓은 책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틀린 이유는 이 자바스크립트 지역함수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거예요. 리액트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리액트 내부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 관건이 내가 계속 문법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해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영어 수준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면 아무리 IQ가 좋아도 그 중학교 영어 수준으로 대학 가서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중학교 영어 수준밖에 안 돼. 근데 IQ는 굉장히 좋고 수학도 잘하고 물리학도 잘해. 근데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갔어. 공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영어를 못 알아듣고 글을 못 쓰는데. 야, 리액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액트의 깊이 있고 어려운 부분을 고급 기능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을 잘 알아야 리액트 고급 이슈도 이해할 수 있어. 문법이 초급이면 리액트 그 기술적인 이슈도 초급 수준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부분이 아주 깊이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법까지도 요구되는 어려운 부분이냐, 리액트에서. 리액트 렌더링 최적화가 바로 그래. 그래서 리액트 렌더링 최적화를 틀리지 않게 제대로 쓴 책이 내가 쭈르륵 뒤져보니까 한 4권 중에 한두 권만 제대로 설명했고, 틀리게 설명한 책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운 문법이니까 잘 듣기 바래요. 지역함수, 이게 독특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다른 함수 내부에 구현된 함수를
지역 함수라고 해요. 지금 메인 함수 안에 프린트 함수를 지금 선언했죠. 그리고 노란색이 함수 선언이죠. 그리고 연두색이 함수 호출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의 메인 함수 호출이지. 메인 함수를 호출했고, 메인 함수 내에서 프린트 함수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연두색, 프린트 함수 호출했고, 그래서 결국 헬로라고 출력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고수가 되려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문법 수준에서 따져보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분석해보고. 첫째, 지역함수 호출하는 거랑 지역함수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가? 돼요. 변수는 안 되는데 함수는 돼. 변수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사용하는 코드가 밑에 나와야지. 근데 함수는 안 그래요. 호출 먼저 하고 선언하는 코드가 밑에 나와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화살표 함수는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 자, 그러니까 고수가 되고 싶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왜 그래? 똑같이 함수인데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인데 얘는 펑션 키워드 함수고 얘는 화살표 함수죠. 근데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 함수 선언이 밑 아래고 프린트가 그 호출이 위면 에러예요. 근데 펑션 키워드 함수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키워드 때문이야. 그 앞에서 VAR 키워드 선언 그거 잠깐 설명했죠. 호이스팅 문법이라고. VAR 키워드로 뭔가 선언하는 게 문법이 희한한데 호이스팅 문법인데 이 VAR 키워드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이 아래에 있고 사용하는 게 위에 있어도 돼요. VAR은 그래. 이게 호이스팅 문법이에요. 자, 펑션 키워드로 함수를 만들 때는 마치 VAR 키워드로 변수 만드는 것과 똑같이 호이스팅 문법을 적용받아요. 펑션 키워드하고 VAR 키워드하고 같은 호이스팅 문법이야, 둘 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돼. 그런데 let 키워드는 let const는 호이스팅 문법이 아니지. 순서가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가 const라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뭐 이 부분은 더 자세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부분은 펑션 키워드는 호출이 먼저고 선언이 아래여도 되지만 const 키워드는 그렇지 않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먼저 좀 어려우니까 지역 변수 가지고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함수를 설명할게요. 뭐냐면 지역 변수 생성. 자, 먼저 지역 변수가 언제 생성되고 제거됐는지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슈를 그대로 함수에 적용해서 이해하면 돼요. 자, 함수 내부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죠. 자, 이 지역 변수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함수가 리턴될 때 즉시 지역 변수가 제거돼요. 이 P가 변수죠. 이 변수 P가 그래요. 그런데 이 노란색은 변수가 아니고 객체야. 그리고 참조형이죠. 아까 참조형 P 변수에는 이 객체에 대한 주소만 들어있고 이 객체는 따로 존재하지. 이 객체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지느냐? 당연히 이 줄을 실행할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언제 없어지느냐? 이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가 더 이상 하나도 없다. 그럴 때 garbage collection 되는데 garbage collection이 실시간은 아니죠. 가끔 주기적으로 제고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create object 함수를 호출하면
호출되자마자 변수 P가 만들어져요. P 만들어지고 노란색 객체도 만들어져요. 이 줄을 실행할 때. 자, 그 다음에 리턴하면 그러면 지역 변수 P는 바로 없어져요. 지역 변수 P는 그 함수가 리턴될 때 즉시 제거돼요. 그렇지만 이 객체는 가비지 콜렉션 대상이야. 그래서 아무도 참조하지 않을 때 없어지는데 지금 P의 값이 리턴됐죠. P의 값이 뭐냐면 이 객체에 대한 주소죠. 그 객체에 대한 주소가 여기 P1에 대입됐네. 그러면 P1이 참조하고 있는 동안은 이 노란색 객체는 가비지 콜렉션 안 되지. 이 예제에서 P1은 이 노란색 객체는 가비지 콜렉션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입됐으니까. 그런데 create obj를 또 호출했어요. 또 호출하면 P가 또 만들어져요. 매번 지역 변수는 새로 만들어져요. 그럼 노란색 객체는? 이 노란색 객체도 이 줄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객체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노란색 객체가 P2에 대입됐고, 그래서 지금 객체가 두 개예요. create obj를 두 번 호출했으니까 이 노란색 객체가 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만들어지니까 두 번 호출됐으니까 각각 만들어져서 두 개가 만들어져서 리턴돼서 하나는 여기 대입돼 있고 하나는 여기 대입돼 있죠. P는 리턴될 때마다 즉시 없어지고. 자, 그래서 출력해 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네임 홍길동 둘 다 똑같은 객체가 출력되지만 사실 주소를 이게 주소 비교예요. 내용 비교가 아니라 참조형을 저렇게 비교하면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참조형을 비교하는 것은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는 거야.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주소가 들어있죠.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만 객체가 두 개니까 각각 주소가 다르지. 그래서 false예요. 자, 이거 뭐 그리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내용은 다 프론트엔드 개발 수업 들으면서 이해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자, 그림으로 전역 변수 P1이 있고, create obj 함수를 호출할 때 지역 변수 P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객체도 생겼죠. 자, 리턴 되면서 이렇게 되죠. 지역 변수 P는 리턴 되면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 노란색 객체는 가비지 콜렉션 안 되지. 그런데 한 번 더 호출하면, 이렇게 하면 P2 전역 변수 생겼고, 이거 전역 변수죠. 자, create obj 호출했으니까 지역 변수 B가 또 생겼고, 이 객체가 이 줄을 실행할 때 또 만들어졌어. 그리고 리턴하면, 자, P2의 리턴 값. 요 P가 가리키던 이 주소가 리턴돼서 P2에 대입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P1 가리키는 객체, P2 가리키는 객체가 내용은 같지만 호출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진 각각 다른 객체예요. 이 부분이 이해됐다면, 자, 리액트에서 어려운 부분. 지역 함수도 똑같아. 지역 함수가 생성 제거되는 방식은 방금 지역 변수, 그 다음에 홍길동 객체가 생성되고 제거되는 방식과 거의 같아요. 지역 함수. 바깥쪽 함수 내부에 서론된 함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지역 함수도 마치 객체인 것처럼 참조형 값이야. 객체가 매번 생성되듯이 함수도 매번 생성돼요. create obj처럼 create now를 구현했어요. 그리고 이게 함수죠.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된 함수. 지금 노란색 이 화살표 함수로 구현된 함수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아직 이 코드, 노란색 코드까지 다 몰라도 좋고. 아무튼 함수. now는 지역 변수죠. 똑같아. create now 호출할 때 now 지역 변수 만들어지고 노란색 함수 만들어져서 노란색 함수에 대한 이렇게 참조가 now 지역 변수에 대입돼요.
객체가 아니라 함수라는 것만 달라졌고 아까 그림이랑 똑같지. 리턴하면 now 지역 변수를 리턴하자마자 리턴 제거되지만 이 노란색 함수는 garbage collection 대상인데 여기 그 노란색 함수의 주소를 리턴했네. 그 주소가 n1 변수에 대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요. 자, 한 번 더 호출하죠. 한 번 더 호출하면 또 만들어져. 리턴하면 리턴 값을 또 n2에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되죠. 이렇게 돼요. 여기 아까 그림하고 똑같아. 아까는 여기가 객체라고 적었고 지금은 함수라고 적혀 있는 것만 빼고 같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1하고 n2가 같느냐? 함수가 지금 두 개야. 함수가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지만, 즉 본문은 똑같지만 어쨌든 함수가 두 개 만들어졌어요. 객체가 두 개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게 그 함수의 주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서로 다른 함수니까 주소가 다르지. 그래서 false죠.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지역 함수는 저렇게 그 아우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create now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함수의 주소가 now 변수에 지역 변수에 대입된다라는 거. 이게 지역 변수예요. 근데 나는 여기 let이라고 적었지만 아마 리액트 개발자들은 다 여기에 const라고 적을 거예요. 근데 let이나 const나 어차피 변수 선언하는 건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이 코드랑 구조가 같다라는 거. 매번 create obj가 호출될 때마다 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고 garbage collection 대상이 돼야. 얘도 똑같아. 얘도 매번 create now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지고 garbage collection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n1, n2에 대입된 건 함수니까 그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n1이 전역 변수지만 이 전역 변수에 대입된 게 함수야. 그럼 호출할 수 있지. 그러면 이 노란색 함수가 호출돼요. 이 노란색 함수가 현재 날짜 연월일을 이렇게 문자열로 리턴해줘요. 아, 이 코드 받을만 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현재 날짜 연월일을 이렇게 출력할 일이 많죠. 요 코드 사용하면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바라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클로저. 자, 이제 이 클로저까지 완전히 이해하면은 나중에 렌더링 최적화를 깊이는 안 들어가고 간단히 얘기할 텐데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로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합시다. 마칩시다.